지금까지 기술의 도입을 원하시는 기업의 발표를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기술의 공급을 원하는 기업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 기술 첫 번째 발표자 카이스트 서문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이스트의 서문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기술은 실내외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위치 인식 및 맵 작성 기술입니다. 실제 저는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연구하신 분은 저희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기술이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제네시스 광고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네시스 광고가 나올 때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안대를 하고서 갑자기 이제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냥 그대로다가 이제 주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곡선 주로를 들어서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곡선 주로를 갖다가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자동차가 갑자기 또 쓰게 되죠. 쓰게 되는데 앞에 있던 자동차가 쓰고 뒤에 있던 자동차도 쓰는데 중간에 있었던 그 자동차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다가 그 주행에 맞춰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서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냈었던 이 제네시스와 관련된 광고 CF였는데요. 실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이제 그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주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더라도 그 식당 안에서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빙하는 로봇들을 보실 수 있는데 가까이에는 이제 그런 기술도 또한 이제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술적으로다가 많이 연구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제 저희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 그 카이스트에서 만든 기술을 좀 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정례 기술의 문제점, 특징, 그 다음에 논문 및 특허, 사업화 추진 현황 등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같은 경우에 가장 베이직하게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면 이 그 맵 기반의 위치 인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맵을 기본적으로다가 탑재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위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3D 라이다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고급 카메라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라이다가 뭐 2개, 3개씩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3D 라이다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값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주변 환경에 참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안개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이동하는 차량,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예민해가지고서 동작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시간으로다가 맵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하고 맵을 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3D 라이다를 쓰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저가의 RGB 센서라든가 뭐 우리 저기 IMU 센서 또는 지자기 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뭐 RGB 센서들은 아주 저렴하죠. 10,000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IMU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핸드폰 쓰실 때 뭐 좌우로다가 흔들게 되면 디스플레이 방향이 바뀐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데 그런 센서를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센서 자체가 이제 지자기 센서라고 이런 것들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기 센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 뭐 동서남북 같은 거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위치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센서들을 그 센서 하나만 이용하게 되면요, 사실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복합해가지고 퓨전해가지고 센싱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기술들하고 차이가
다른 것들이 아주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한 10cm 언더로다가 위치 인식이라든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술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해서 표로다가 만들어 놨고요. 카이스트 기술 같은 경우에 퓨전으로다가 센서 퓨전으로다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cm 언더로다가 위치 인식을 해가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cm 정도만 되면요, 사실은 뭐 1m, 2m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기계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cm 정도다가 동작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은 뭐 다 아신다는 바와 같이 아주 여러 군데서 여러 대학들이라든가 구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가의 센서 퓨전을 통해 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가로 다 만들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분야 자체가 고가만 허용이 되는 뭐 자동차라든가 아주 고가의 뭐 로봇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저가의 뭐 청소용 로봇 아니면 이런 서비스 로봇 이런 데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가서 한 건데요. 동적 환경에서도 어떻게 이걸 이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동그란 큰 원 같은 것이 이제 화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동적 환경에서 실제 이제 체크되어 있었던 위치 자체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주행하고 있는 로봇이 자유롭게 위치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자체도 다시 돌아와야지 되는 타겟 자체도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위치를 다시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정보와 틀리게 위치 자체가 이제 틀려져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적 장애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체크할 수 있고 이걸 고려해 가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요. RGB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보여 있는 이 장애물을 갖다가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맵 작성되어 있었던 RGB 센서를 이용한 그 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사실은 공간 자체를 왜곡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왜곡 없이 아주 사각형 자체로다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그 노드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특징점 자체가 방향이 바뀌게 되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로봇이 자기 위치를 갖다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을 잘 못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에러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알고리즘은 뭐 완전히 사각형 공간 자체가 이제 찌그러진 거로다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실제 이제 그 여기에 맞춰가서 공간을 갖다가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을 통해 가서 공간을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사각형이 아니라 찌그러진 사각형 모양으로다가 인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어떤 물체, 자율주행을 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왜곡이 발생이 되고 에러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기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실제 이제 특징점 자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아주 심플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한 모양으로다가 되어 있다 보니까 RGB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징점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동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다가 인식할 수가 없는데, 이 기술은 바로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 아주 평범한 뭐 강당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위치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실제 아무리 그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지자기 센서라고 해서 자기장 자체가 이제 평범하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가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다가 자기 위치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기는 한데, 이게 미끌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도메트리에 의존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에러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 가서 주행을 할 경우에는 이 빨간색 라인으로 딱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실내가 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그 자기 위치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가장 큰 건물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주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도메트리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 분홍색처럼 이제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자기장 센서를 이용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거의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하고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실제 그 다음에 이제 3D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2D 라이더를 갖다가 3D처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2D 라이더를 그냥 쓰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 틸트해가서 이제 전방을 갖다가 이제 센싱하면서 3D 라이더처럼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요 2D 틸트된 2D 라이더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실외로다가 이동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IMU 센서도 달려 있고요. 2D 라이더도 달려 있고 해크해서 이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맵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예, 맵이 작성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이 맵이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파란색은 이제 네, 실내 공간에서 이제 실외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죠. 실내 들어갔는데 뭐 사실은 GPS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쓰게 돼 있죠. 실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자기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메라하고 RGB 센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퓨전해 가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 이동하는 로봇 앞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장애물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갖다가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실내에서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실내 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퓨전해서 되어 있는 기술을 이용하시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2D적으로다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3D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드론이 움직일 경우에도 이제 맵을 작성하고 주행하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네, 3D 라이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IMU 센서가 들어가 있고 GPS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드론이 움직이면서 실제 이제 3D 맵을 갖다가 작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존 알고리즘 이용해 가서 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알고리즘 통해 가서 마입을 작성한 내용이고요. 뭐 첨부되어 있는 건 논문과 이제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17년도부터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상용화에 많이 가까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나 뭐 이렇게 명 교수님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 이전 공급 기술 분야의 카이스트 서문종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충남대학교 우종명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발표청에 듣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우종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는 제목을 5G 이동체 통제형 등방성 기지국 안테나와 그 설계 그리고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이동체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었는데 요거 방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부가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긴 거예요? 자, 연구자 소개가 있는데 충남대학교 우종명 교수로도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개요, 그다음에 기술 내용 및 특장점, 저거 분야,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특허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충남대학교 우종명 교수로 만족합니다. 자, 개요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이슈로 뜨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자율드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인 경우는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그다음에 GPS, 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달 수 있는 걸 다 달아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GPS 같은 신호는 오차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섀도우 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오차가 있으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도 정확한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착륙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서로 공중에 항공기도 도로가 있듯이 서로 충돌을 안 하고 잘 운행이 되려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 이동체 통제를 위한 점퍼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요소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3D 전파 도로를 위한 전파 발생 기지국의 등방성 안테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도로 주변에 베이스 스테이션, 즉 전파를 발생하는 기지국들을 다수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동체, 즉 자유주행 차량이라든가 드론이 전파를 받아서 거기서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지국들은 위치가 절대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위치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 스테이션을 여러 개 박아서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경로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리를 산출해서 정확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테나가 무지향성으로 다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지국 안테나 같은 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S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론과 같이 3차원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커버하려면 아이스트로 패턴, 즉 무지향성으로 나가는, 즉 등방성으로 하는 패턴이 필요하고, 또 이동체마다 어떤 편파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등방성 패턴, 모든 편파가 다 골고루 나가는 그런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베이스 스테이션은 다 메모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골프 홀에 대한 위치도 메모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베이스 스테이션에 필요한 그러한 주파수,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파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러한 안테나를 이동체에 부착을 해서 자기 위치를 할 수 있는 배열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또 산출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 기술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 마이크로스트립 반파장 패치 안테나가 있는데 이것은 브로드사이드 Z 방향으로 전파가 갑니다. 그것을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폴드도 4분이라도 적게 되면 X, Y 평면하고 XZ면에 무지양성 패턴이 나갑니다. 그런데 YZ면에는 널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왼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러면 X, Y, XZ, YZ 또 수평편파, 수직편파 골고루 다 나가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두 개를 결합을 해갖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118MHz를 중심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결과가 이 그림과 같이 2세트 성분 즉 X, Y 성분, XZ의 수직 편파가 수평편파 모두가 좌측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동그랗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드론까지도 다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위치 탐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KBS 방송국이라든가 MBC 방송이라든가 지상파 방송은 되게 셉니다. 그러한 방송국에 있는 강한 전파를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배열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 RX, 스몰 RX라든가 그 X축을 이루는 그 사이 RX, Z축과 연결되어 있는 각도, 이루는 각도 그 사이 RZ 등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RX하고 RX하고 선을 긋고 그 다음에 RX하고 그 사이 RZ하고 선을 긋게 되면 포인트, 내가 소스가 있는 간척점에 있는 P0, XYZ에 있는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 위치로부터 나의 위치, 즉 이동체에 탑재되는 배열 안테나만 있으면 그 RX하고 각도를 딱 알아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는 밑에 있는 수식을 유도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테나 간격이 넓음으로써 RX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점선과 같이 1m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각도도 90도면 90도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Z축 배열도 똑같습니다. X축 배열이나. 그러면 이와 같이 안테나 간격이 넓음으로써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은 뭐냐? 전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측정기기 네트워크 아나라이저의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했을 때 1나노세컨드, 나노세컨드 단위로 측정합니다만 1나노세컨드가 30cm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기의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조 방법에 의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그냥 단순하게 시간 측정하는 것보다는 그 변조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디 쓸 수 있냐면 GBA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공기의 그 밑에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가 내려오면 그러면 공항의 절대 포지션이 고정된 포지션, 절대 위치죠. 거기서 받아갖고 오차를 다시 베이스 스테이션을 줘갖고 거기서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다이폴 어레이를 시켜서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쏴줍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착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118메가를 해주고 저렇게 큰 안테나를 우측에 있는 맨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제안한 등방성 안테나, 즉 아이스트로 패턴이 나오는 그런 안테나를 대체하면 어떤 편파도 관계없이 다 지상이고 공중이고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위치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적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타겟가 되면 여기에 있는 KBS나 MBC라든가 평양 가면 평양 방송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출력이 있는 절대 위치를 알고 있는 위치로부터 그러한 거리 RX1, RX2, RX3 즉 이동한 미사일이 이동하면서 P1, P2, P3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이루는 각도와 RX를 수정해 나가면서 즉 내가 출발한 위치를 정해놓고 타겟의 경로를 정해놓으면 가면서 위치가 오차되는 것, 즉 방향과 거리가 수정이 되면서 날아가면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응용을 쓰냐면 우측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분류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막 플러그에서 나오는지 또는 거기에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배열 안테나 X축, Y축, 어떤 X, Z 배열축을 저기 위에 있는 데 놔놓고 그 니어필드까지 거리와 각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고정 부위를
툭툭 불려파가 나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파의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되게 레졸루션이 좋아야 됩니다. 시가를 재는 걸. 그러나 또 이런 데 응용할 수 있는데 잠수함 같은 데 소나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소스로 내가 신호를 쏴서 잠수함에 부딪혀서 거리를 재는 것은 나의 위치도 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전파 매질이라는 것이 소나라는 것은 속도가 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 도메인에서의 레졸루션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 쓰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합니다. 그래서 적의 위치를 알게 되면 거리와 각도를 알기 때문에 직접 어뢰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위에 포로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산에서 굴에서 나와서 총을 쏩니다. 그럼 음파를 받아갖고 거리와 각도를 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응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인데 RFID 기술입니다. 그 병원에서 그 환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링거가 다 다르면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런 거를 로줄에다 RFID를 다 달아놓고 그 다음에 물이 차 있을 때, 즉 액체가 차 있을 때는 RFID가 동작하지 않고 있다가 액체가 비면, 즉 MPT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신호를 알려줘 갖고 이것이 약품의 품명 또는 기타 그 환자의 이름 이런 정보들을 간호사들이 있는 곳으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낚싯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고기가 물었다 하면은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쭉쭉쭉 핸드폰이라든가 소리라도 응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낚시 하는 분이 계속 찌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들이더라도 몇 번에서 물었다 안 물었다를 자동적으로 전파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눕니다. 그 물에다가 찌를. 그럼 우측 그림과 같이 맨 우측에 그 세로로 된 노란 바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누를까요? 예. 위로 나와 있죠. 그때는 지금 잘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바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죠. 예. 동영상 들어갑니다. 저 우측에 있는 컴퓨터에 레벨이 떨어지죠. 그러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물고기에 물어서 올라옵니다. 특이를 인식되죠. 이와 같이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출력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이런 것들은 고출력을 써서 드론을 한 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올림픽 할 때 1000개 정도 있는데 한 번에 써서 한 번에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 있어요. 옥상에서 넘어갔습니다. 예. 마그네트는 전자레인지를 마그네트 4개인데 그 중에 1개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재미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1000개 한 번에 다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충전 시간과 용량 그리고 안전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즉 전하는 뾰족한데 많이 있기 때문에 몰리기 때문에 전극판을 평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집으로 해갖고 이와 같이 우측에 맨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이 전하가 집중도가 높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전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충전을 뜨는 병렬로그 스위치를 들어서 방전할 때는 직렬을 씁니다. 그러면 이와 충전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각 셀이 일정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과부가 안 걸려서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건 GPS 안테나를 소형화시키는 기술들입니다. 제가 풀어주시는데 우측에 있는 그림은 그 자체적으로 EMP 고출력이 났을 때 그것을 자연적으로 방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시계, 전파 시계와 같이 곤충과 같은 초소형 드론에 실을 수 있는 GPS 안테나를 초소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거는 안테나를 평면화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마이무라든가 핸드폰에 쓸 수 있고 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위성 전화기를 내장시키는 안테나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DMB 차량에 있는 DMB 안테나. 그다음에 요거는
홀, 즉 가스 검출이라든가 맨홀에 심어서 그거를 가스 검출이라든가 전력선 검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핸드 이펙트,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충전기. 그다음에 요거는 RFID의 기술들을 금속에 붙일 수 있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속에 붙일 수 있는 걸 소개합니다. 금속에 붙이면 안타는 먹통인데 유럽은 800메가, 미국과 한국, 일본은 900메가입니다. 이중 대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축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거 탄창, 그다음에 그 M16,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그 사 측정하는데 자동적으로 RFID를 심어서 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우측에 있는 것은 패턴을 리얼타임으로 측정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 함정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쪽이 그 면이 레이더가 망가지면 옆에서 보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드론입니다. 글로벌까지 많은 것을 하나의 안테나에서 천하 통일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미사일 탑재한 거고, 요거는 사단급에 있는 조그만 그 드론인데 그 날개, 뒷꼬리 날개에다가 안테나를 다는 겁니다. 요거는 위상 배열을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EMP에서 폭발합니다. 여기 IC가 나갑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빔을 위상을 시키는 걸 제안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같이 좌측에 있는 건 소개를 했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제민용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민용이 뭐냐면 그 적이 폭파물을 했을 때 그 IED 급조 폭파물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민용 광대역 안테나를 얘기합니다. 이동식으로. 이런 것들은 헬멧, 사중 대역을 실을 수 있는 거고, 우측에 있는 건 탱크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공급기술 세 번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숭실대학교 김주용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공과대학의 예전에는 섬유공학과였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유기신 소재 파이버공학과로 바뀌어서요. 그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조금 좀 트렌드가 간 건 아닌데 한 3, 4년만 못한 분야 중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그 안에 범주에 조금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분야가 소위 말하는 E-텍스타일, 뭐 일렉트로닉 텍스타일인데 우리가 E-텍스타일이라고 부르고,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전기 섬유이래야 되는데 전기보다는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가 조금 더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섬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전자섬유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서 조금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큰 편은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체 친화성이 좋고 굉장히 부드럽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그 구속성이 없는 그 신체에 그 부착을 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설명이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기술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숭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를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양식은 이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소개, 제가 제 소개하는 게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제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저는 섬유공학 쪽에서 섬유공학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 사람이고 전기 전자 쪽으로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박사 학위를 제가 섬유하고 전자를 좀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자 섬유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뒤에 이제 세부적인 특허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굉장히 그 산학협력단 그 변리사분들하고 굉장히 이 조직적으로 특허 관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특허의 내용이 전자하고 섬유를 결합하는 것이다. 근데 결합을 하는데 단순하게 뭐 패션 하듯이 무슨 여기에다가 뭐 전자연비를 붙인다, 뭐 이렇게 벨크로를 통해서 붙인다든지 뭐 벨트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섬유가 전자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재하고 전자가 깊이 결합되는 그런 어떤 결합의 깊이가 단순하게 부착형보다는 조금 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뒤에 특허를 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로 제가 이제 그 특허를 기반으로 이제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했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기가 안 통하죠. 근데 이 실은 특수하게 이제 멀티미터를 보시면 저항이 측정이 되는 거로 봐서 저항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동영상의 특징은 전기를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이게 잡아당겼다 놨다 함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게 좀 독특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통하기만 한다면은 뭐 전선으로 쓰거나 뭐 이어폰 줄로 쓰거나 하는 건데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는 거는 이게 뭔가 단순하게 전기 통하는 실 말고 센서로 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가능성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벨트를 만들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과식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또 뭐 임산부 뭐 이렇게 복을 만들어 놓으면 애가 얼마나 크는지도 알 수 있겠고 할 때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줄 수 있다면 섬유가 굉장히 쓸모가 많을 거다 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 네. 자, 이 두 번째 실은 잠깐만 이게 지금 작동이 뒤로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실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도 이제 전기적 신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스트레치에 반응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게 꾹꾹 누를 때마다 변한다는 건 이제 압력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또 쓸모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신발 뭐 인솔이라는데 깔창 같은 거 만들어 놓거나 뭐 침대 같은 거에다가 넣어 놓거나 침대 같은 거에 넣어 놓거나 뭐 방석에 넣어 놓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몸부림칠 때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질병을 뭐 예측한다 이런 데 쓸 수도 있겠죠.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잡아당겼을 때 반응하는 섬유 센서하고 이렇게 압력을 눌렀을 때 반응하는 섬유 센서하고 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게 쓸모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실로 들이면은 조금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 자체로 뭘 만들면은 내구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 한 가닥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원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2차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이면은 뭐 입맛에 따라서 잘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모양대로 해서 뭐 두 개를 겹쳐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수요자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자,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원단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좀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당겼을 때 일정하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논문에는 이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딱 뭐 직선이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강연이니까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천천히 하니까 이렇게 잘 되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해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요. 좀 빨리빨리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응답 속도가 늦을 수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렇게 막 빨리 해도 정확한 그래프는 저기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고 신호가 빨리빨리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frequency response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응답 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쓸모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압력도 마찬가지로요.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단을 이제 만드는 이런 특허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같은 건데 요새 이제 우리 핸드폰을 옛날에는 그걸 꾹꾹 눌러서 했었는데 요새 다 터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압력에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살짝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의 표면처럼 반응하는 섬유를 좀 이왕 만든 김에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이제 또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심플한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부착했을 때 이 노트북을 무선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마우스 패드 같은 거죠. 마우스 트랙 패드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보는데 이제 제가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는 온통 다 검은 온통 논문을 보고 모든 제품은 다 까매요. 이 전도성 섬유는. 근데 이거는 분홍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갛게도 되고 노랗게도 되고 우리가 옷을 입는데 맨날 검고 회색만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어디다 부착해도 좀 예쁘게 패션성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컬러를 줄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에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패션성과 이렇게 착용감, 경량성을 다 확보, 모든 면을 이렇게 확보하는 가운데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뭐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가서 18년도인가요? 그 애플 와치에 보면은 3D 터치라 그래가지고 터치와 압력을 같이 그걸 또 한번 흉내 내봤어요. 그것도 섬유로 가능하냐. 그래서 하다가 꾹 눌러가지고 이게 누르니까 이 터치 트랙패드가 압력도 같이 이렇게 느낀다. 그래서 이 터치 이게 뭐 어디다 쓰냐 하는 거는 이제 또 수요자분들이 잘 제품 전개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섬유 자체가 터치와 압력도 터치라는 거는 이렇게 압력이 제로에 수렴하는 살짝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치와 압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3D 터치도 이렇게 섬유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단을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치, 압력, 터치, 그다음에 터치 압력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를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컬러풀하고 또 이렇게 인체 친화성도 좋고 가볍고 뭐 땀도 안 차고 또 제일 질문 많이 하는 이게 세탁 내구성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옷 장사할 때 30번 빨아서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거든요. 세탁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번 정도 버텨주면 이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표면 코팅 기술 같은 걸 가지고 30번 정도는 버티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계속해서 이제 50번, 100번, 1000번 뭐 이렇게 계속 더 늘어날 수 있게 노력을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규격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센서인데 센서라는 거는 뭘 재는 거지 않습니까? 뭐를 재는데 왜 맨날 재기만 하고 조금 좀 뭐 이렇게 좀 행동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좀 액추에이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뭘 좀 이렇게 뭘 좀 교정하거나 뭘 고치거나 하는 그런 섬유는 없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로봇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공 근육 개념의 전기에 의해서 구동되는 일렉트로 액티브 텍스타일 원단도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센서 계속 측정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근육이 좀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행동 보조를 위해서 뭘 잡으려고 그럴 때 딱 여기를 잡아주면 그게 이제 소프트 로봇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기에 의해서 이런 섬유들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딱 구동이 되고 이제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힘이 좀 약하죠. 힘이 뭐 공합식이라든가 이렇게 뭐 로봇 팔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특허를 우리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분야와 이런 액추에이터 분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소재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간단하게 제가 뭐 많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이제 대표님들 많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게 이게 부드러운 좀 깔창, 지금 깔창이 두꺼워요, 무겁고 비싸고, 그러니까 좀 얇고 일반 깔창 같은 두께로 부드럽게 해서 좀 할 수 없겠냐 해서 이제 스마트 인솔이라 해서 이걸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아까 제가 압력 그 원단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예, 뭐 옛날도 지금도 그렇죠. 애플워치 같은 거나 삼성 뭐 워치 보면 다 이 손목에서 우리 몸의 뭐 여러 가지 상태를 측정하고 싶어 하는데 몸에서 할 수 있는 거라 또 이게 발에서 할 수 있게 좀 달라요. 발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관련 정보들을 추출을 한다든지 뭐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형태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있죠. 자, 다음은 요거는 이제 허벅지에다가 제가 아까 이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 전기 저항이 바뀌는 거 처음에 소개드렸잖아요. 그걸 요 양쪽 허벅지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꺼졌네요. 제가 눌렀나요? 화면이 더 뒤로 쭉. 네, 요겁니다. 그 전에
그래. 요거는 지금 영상 오류가 있다고 해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숏 팬츠인데 잘 늘어나는 팬츠 양쪽에다가 아까 스트레치 섬유를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가 막 걸으면은 이게 근육이 수축 팽창을 하는데 이 재활 환자들이 이게 쩔룩거린단 말이죠. 그걸 이제 매일매일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개선이 되는데 그 개선되는 정도를 물리치료사가 보고 관능 평가에 의해서 유감 판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양쪽에 그 신호를 받아서 어느 정도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우리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호의 움직임을 보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통계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 처리 모델링 기술을 가지고 수치화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빠진 거는 이제 제가 요 손목에다가 아까 터치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요 터치를 가지고 뭐 무선 컨트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게임도 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사진도 찍고 뭐 음악 볼륨 컨트롤도 하고 전화도 받고 겨울에 이제 지금 좀 추워지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꺼낼 필요 없이 등산이나 사이클 할 때 전화 오면 이걸로 전화 받고 음악도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터치 슬리브, 터치 섬유 원단을 이 손목에 부착해서 우리가 마법의 지니 슬리브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 예쁜데 오늘 안 나와서 유감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제품들, 터치, 압력, 스트레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양한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지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신 분 나중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 텍스타일 뭐 인솔이라든가 뭐 제품 특허와 소재 특허가 막 섞여 있습니다. 뭐 연속형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 커넥션 하는 거. 왜냐하면 배터리는 섬유로 못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하고 섬유가 이렇게 커넥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뭐 특허라든지 뭐 이렇게 센서를 어떻게 감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고 히스테리시스라 그러는데 섬유는 당겼다가 놓을 때 당길 땐 빨리 늘어나지만 놓으면 천천히 들어가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신호가 나오는데 뭐 그걸 극복하는 센서의 제조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디테일한 그런 특허들이 많이 있고요. 요건 제가 잠깐 한눈 판 건데 3D 프린트가 아니라 4D 프린팅. 3D 프린팅한 물체가 막 온도나 습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프린팅인데 이런 장치 뭐 만든 특허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뒤에 리스트업을 쫙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적용 분야는 여러분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무지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섬유 관련 특허 및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해 주셨는데요. 발표해 주신 숭실대학교 김주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공급기술 네 번째 발표 소개하겠습니다. IBS 유병돈 변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원 유병돈 변리사입니다. 오늘 앞에서 되게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딱딱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나노파티클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 소개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리면 아시는 분도 이제는 저희 연구원이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연구 쪽으로 포커싱되어 있는 연구소가 없다. 그런 니즈에 의해서 2011년에 개소돼서 올해 딱 10년 된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이 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연구 예산이 한 2,300억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한 1,몇백억 정도가 중용 가속기 구축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국가들하고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초과학을 수행하고 있는 그 연구소들하고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과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들과 상당히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인지도도 올려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을 IBS 연구원 연구단장으로 모셔가지고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IBS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규모의 연구를 장기적으로 집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한 어떤 사이언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차세대 신진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것들을 주로 IBS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300명 정도의 연구 인력과 한 3,500억 정도의 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한 연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초과학 연구다 보니까 물리, 생명과학, 화학, 그다음에 이제 융합 연구, 그리고 수학 연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 요즘 이제 환경 쪽으로 지구과학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세계적으로 인용도가 높은 탑 1%의 저널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계들을 여러 군데에서 내고 있는데, 뭐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 거의 비견될 정도 수준의 IBS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이제 글로벌한 어떤 연구 역량을 보여준다는 지표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이처에서 라이징 스타 중에 하나로 IBS를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초과학 연구 기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굉장히 지금 현재 12개국의 많은 연구 기관들하고 MOU를 맺고, MOU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컨퍼런스는 됐고요. 예,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술에 대해서 먼저 이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나노파티클 항암제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왜냐하면 나노파티클은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는 의약을 전달해주는 DDS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나노파티클들은 나노파티클을 암세포에다가 주입을 한 다음에 어떤 그 특정한 광선 같은 걸 쏘여가지고 나노파티클이 진동을 하게 하고, 그 나노파티클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되면, 국소적으로 열이 발생이 되면 그 열로 인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항암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요 나노파티클은 이 자체로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나노파티클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크게는 나노파티클 사이즈, 그리고 넷 찰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라이겐드로 붙여서 라이겐드를 결국은 이제 넷 찰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나노파티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은 커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상세포, 암세포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항암제들의 가장 큰 단점이 정상세포에도 작용을 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노파티클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또 한 가지 기준인 이 넷 찰지가,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표면 전하가 양전하냐 음전하냐를 가지고도 그 세포 독성이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완전하게 파지티브 양전하를 띠게 되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비율을 가지고 최적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면서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는 그 최적의 레이시오를 찾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요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약하고는 달리 나노파티클이니까, 나노 입자니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골드 나노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요 바깥에 이제 파지티브 차지를 띈 것하고 네거티브 차지를 띈 것을 섞어 가지고 믹스드 차지 나노파티클을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노파티클이 항암제로서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올리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의 당연히 이제 어떤 차별성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가지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암세포를 공격을 하냐면 지금 노말세포하고 우리 연구자는 암세포에 있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타겟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암세포에 있는 리소좀은 이 정상세포에 있는 리소좀하고 비교했을 때 pH가 조금 더 낮습니다. 정상세포에 있는 리소좀도 그 정상세포의 그 외부에 있는 리소좀 바깥에 있는 그 세포질에 있는 pH에 비해서 약간 낮은 pH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세포에 있는 리소좀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쓰이는 건가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노화가 된 다음에 죽게 되면 리소좀이 터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상세포가 사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그 나노파티클은 암세포에 있는 리소좀에만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노파티클의 뇌차지에 따라서 그 노멀셀에 있는 거하고 캔서셀에 있는 리소좀의 pH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pH 디펜던스에 따라서 노멀셀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파티클이 들어간 다음에 그냥 쭉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조금 자유롭게 일어나는 반면에 암세포에서는 pH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캔서셀 안에 라이소좀 안에 저희 나노파티클이 들어가면 어그리게이션 뭉치게 됩니다. 이것들이 뭉치게 되면서 리소좀이 팽륜이 되게 되고요. 부풀어 오르다가 리소좀이 터져버리게 되는데 리소좀이 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그런 배출로 인해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셀 라인에서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이긴 하지만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그리고 흑색종 그리고 다른 기타 암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섬유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13개 종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암종에 대해서는 6가지 암종에 대해서 인비트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상세포하고의 비교는 조금 이따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암세포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항암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작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멀살에 이제 엔도좀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얘네들은 나노파티클들이 들어갔다가 어그리게이션이 되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나오게 되는 이런 미케니즘으로 해서 정상세포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캔서셀에는 들어간 다음에 얘네들이 pH 디퍼런스 때문에 여기에서는 엉기지가 않는데 암세포 안에서는 얘네들이 pH 디퍼런스 차이 때문에 암세포 안에서는 엉겨 붙게 되고요. 이러한 엉겨 붙음 때문에 리소좀이 팽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토페고시스가 페고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가 포식 작용에 의해서 이 리소좀이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가 소멸되는 이러한 형태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제 뒤에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면 전하가 여기 앞에 부분이 이제 플러스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가 마이너스고 앞에가 플러스고 뒤에가 마이너스인데 음전화 100%로 돼 있으면 셀 독성을 전혀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양전화 100%면 모든 것에서 다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에서 다 독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독성을 보여주는 최적의 그
리간드 레이시오를 찾는 게 중요했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한 8대2 정도, 양전하가 8, 음전하가 2 정도 되는 요 정도 레이시오가 지금 세포에서 보면 정상 세포에서 한 50나노몰에서 100나노몰 정도까지는 거의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HT1080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약 2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포 독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하는 6대4 정도 수준부터는 이제 세포 독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0대 20 정도 되는 8대 2 정도 되는 요 수준에서는 이제 세포 독성이 굉장히 좋은 세포 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상 세포는 거의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셀에서도 비슷한 실험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0나노몰, 100나노몰, 200나노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음전하일 때는 거의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양전하가 되면서부터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도 100% 양전하가 되면 정상 세포에도 어느 정도의 셀 독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암 세포에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세포 독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80대 20 정도가 되면 여기에서는 정상 세포에도 한 5%, 10% 미만의 세포 독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0대 20 정도가 저희는 가장 옵티멀한 암세포 사멸의 농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한 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수행을 한 게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된 게 아니고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케미스트가 자신이 디벨롭한 나노파티클이 암세포에도 작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가 나온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TRL 3단계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두고는 있으나 가져가셔서 지금 그 프리클리니컬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제약회사 쪽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노파티클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이걸 기술 이전을 하신다고 하면 나노파티클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항암제로 디벨롭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항암제로서 약의 제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그 비임상부터 해서 임상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연구 기반을 갖추신 그런 회사 쪽에 기술 이전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 발표 자료가 있어가지고 앞에 얘기를 먼저 조금 했더니 제가 시간이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S 유병돈 변리사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공급 기술의 마지막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발표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이번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서브 무대 2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이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우수성과 발표회를 시작으로 지금 오후에는 기술사업화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디지털 기술 이전 분야 여러분께서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분야의 마지막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발표가 준비되는 중이어서 잠시만 더 오늘 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에 진행되는 이 기술 사업화 설명회는 디지털 기술 이전 분야, 그리고 탄소 중립 분야, 마지막으로 혁신 조달 분야, 이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서브 세션들 진행되는 가운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그 발표를 각각 들으셨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 준비되었는데요. 발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트리의 김계경 박사님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 현장 맞춤 지능형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지게차 위험 감지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개발 배경, 목표, 내용과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어서 적용된 제품의 구성, 특징, 그리고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현재 마지막 발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발표 자료 정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다려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계경 박사님이십니다. 네, 산업 현장 맞춤 지능형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지게차 위험 감지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을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목표 내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성, 특징 그리고 추진 현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현장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는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 지게차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끼임 사고 그리고 깔림 뒤집힘 사고는
지게차 작업 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보행자 추돌 사고는 2017년 산업재해 현장 통계에 따르면 3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로 인한 협착, 충돌, 끼임 등의 산업 안전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융복합 기술로 인지 분석 예측해서 산업 안전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현장 맞춤형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산업안전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융복합 센서 디바이스 모듈을 개발하고 이런 센서 디바이스 모듈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산업용 Io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여 위험 감지가 일어나게 되면 산업 안전 알림 토탈 서비스를 웹이나 앱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 서비스에 대한 기술과 제품은 저희가 산업 현장을 리빙랩으로 실제 구축 운영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또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저희가 지게차와 같은 그런 이동체의 위험 상황 감지 모니터링 제품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지게차 운행 모니터링 및 위험 경고 시스템은 지게차와 지게차 간 그리고 지게차와 사람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그리고 사람과 지게차 등 사고 위험성이 있는 객체를 지능적으로 검출을 해서 작업자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희가 지게차에 전후방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AI 콘솔을 이용해서 사람과 지게차에 대한 검출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지게차 위험 감지 시스템은 저희가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검출된 AI 기반의 이동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동체는 3m와 7m의 그런 범위를 둬서 위험 영역, 고위험 영역으로 객체가 검출이 되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검출된 그러한 객체에 대한 이벤트 영상을 저장하고 그리고 또 사후에 사후 분석을 위하거나 아니면 안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녹화하고 사후 분석하는 기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은 카메라와 그리고 AI 콘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 콘솔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보시면은 제슨 나노 IMX 프로세서를 이용하였고 그리고 GPU와 TPU 그리고 이 보드 위에서 저희들이 지능형 객체 감지 기술을 인베디드 단말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메모리는 512기가에서 1TB까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본형 모델에서 작업자의 작업 패턴과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 사고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센서 디바이스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이러한 작업자의 생체 정보라든지 아니면 작업자의 어떤 지게차의 운행 정보, 위치 정보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스마트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에서 지능형 분석을 통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웹과 앱 형태의 관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고급형 기술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품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AI 콘솔은 인공지능 AI 전용 플랫폼으로 구성되어서 지게차와 작업자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들의 모듈화를 통해서 기능 확장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그리고 운행 영상과 위험 상황 녹화 재생을 위해서 대용량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저희가 지게차의 운행 정보나 또는 위치 정보 그리고 위험 상황 정보를 관제할 수 있는 그런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품 개발의 특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 안전 위험 감지 분석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제조 현장을 리빙랩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20만 장을 가지고서 딥러닝 기반의 위험 객체 근접 감지 알고리즘을 지능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현장을 토대로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을 저희들이 인베디드 단말에 탑재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기술과 제품을 성능 테스트하고 그리고 성능 안정화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산업 현장에서 그런 수요처 또는 그런 작업자,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의 피드백을 계속 반영하면서 저희들이 성능의 고도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기술 특징으로는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하여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클래스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켜서 딥러닝 기술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기술을 인베디드 단말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단말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개발된 제품은 2018년도부터 기술 설계 그리고 제품 설계를 통해서 2019년, 20년 2년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난 다음 올해는 저희가 전국의 제조 물류 현장을 상대로 실증 운영을 하고 있고 제품화를 위해서 기술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게차에 다가오는 그런 객체를 잘 감지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면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유형에 대해서 작업자를 제대로 검출하시는 것을 타 제품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사 제품과의 기능을 비교하면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보면 보통 작업자, 지게차에 다가오는 사람 이외에 지게차에 더 다가오는 또 다른 근접하는 또 다른 객체, 즉 다른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게차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특징에 따라서 검출해야 될 위험 상황 객체를 추가적으로 학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와 관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 정보 관리를 저희가 서비스 기능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수요처 현장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기술 개발한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파트입니다. 뭐냐면 이동하는 작업체나 가려진 작업자가 불쑥 지게차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때는 지게차 운전자가 미처 감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 사업자들의 그리고 또 작업자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객체가 감지될 수 있도록 지능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자가 이렇게 물체에 가려졌을 경우에 보통 이것을 운전자가 미처 감지를 못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전부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멀리 있거나 또는 가까이 왔을 경우에도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지능형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위험 사고 예방 기술을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인베디드 단말에 탑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국을 상대로 실증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실증 운영을 진행을 했고 올해는 대림통상, 제주 삼다수, 계룡, 우리 상사 그리고 오텍캐리어 냉장까지 저희들이 제품을 설치해서 고도화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그런 국가혁신 클러스터 과제의 결과물입니다. 에트리가 총괄로 중심이 되어서 한국타이에서 제조 현장을 리빙랩으로 구축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지능형 분석 핵심 기술에 대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산업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기술을 적용한 그런 안전 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할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리고 이 제품과 기술들이 제대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업 현장 맞춤형 지능형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위험 감지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에트리의 김계경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기술 사업화 설명회 디지털 기술 이전 분야의 모든 발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9팀의 발표자들과 또 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 후에 3시 30분부터 탄소 중립 분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